과대 민주주의와 대중의 반역. 스페인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출간한 대중의 반역은 당시 유럽 사회를 뒤흔든 대중의 부상과 그 위험성을 경고한 책이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대중사회의 특징과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이러한 사회가 초래할 암울한 미래를 예견했다. 놀랍게도 그의 통찰은 21세기 대중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묵직한 경고를 던진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대중을 특별한 재능이나 소양 없이 평균적인 삶에 만족하는 가수로 정의한다. 대중은 개성과 창의성을 상실하고 평범함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엘리트의 권위와 전문성을 불신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절대시한다. 이러한 대중의 특징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역설. 소셜미디어는 개인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도구로 여겨졌지만 역설적으로 획일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정보만 제공하여 필터 버블을 형성하고 이는 다양한 의견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또한 좋아요와 팔로워 수에 집착하는 문화는 타인의 시선에 맞춰 자신의 개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전문가 불신과 정보의 범람.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의 접근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전문가의 의견보다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에 기반한 정보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은 엘리트주의의 부정을 더욱 심화시킨다.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이 난무하는 온라인 공간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경고한 대중사회의 위험성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정치적 폭력. 대중의 무지와 광기는 전체주의와 폭력적인 정치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파시즘, 나치즘 등 전체주의 정권은 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폭력을 정당화했다. 현대사회에서도 포퓰리즘 정치는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문화적 퇴보. 대중문화에 저급하는 사회 전체의 문화적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킨다.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 물든 대중문화는 예술적 가치를 훼손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약화시킨다. 이는 사회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저해하고 획일적인 문화를 양산한다. 사회적 불안정. 대중의 무책임성과 욕망 추구는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을 야기한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의 만연은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또한 대중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는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을 초래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협한다. 우리는 대중사회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주장은 엘리트주의적 시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며 현대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대중사회의 위험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대중은 단순히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엘리트는 대중을 계몽하고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동시에 대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엘리트와 대중의 상호 존중과 협력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오늘날 한국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대중이 완전한 사회 세력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대중은 개념상 자신이 자신을 지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도를 해서도 안 된다. 사회를 지배 통치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존재이다. 대중에 의한 지배라는 이 사실이 오늘날 현대사회를 최대의 사회적 위기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대중의 반역이다. 도처에서 희생양을 찾는 대중의 광기로 세상은 빛나 보이지만 그 내면은 타락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대중의 반역을 저술한 오르테가에게 있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권력이 투표를 통해 탁월한 소수에게 주어질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과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평균적인 인간, 그저 그렇고 그런 인간이 권력을 원하고 자신과 비슷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혐오함으로써 균질화된 공백들로 구성된 사회를 촉발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과학자들이 전문화를 확대시킨 것을 비난했다. 과학자들은 이제 배운 무식자가 됐고 극도로 사소한 것은 많이 알고 큰 그림은 놓친 채 자기만의 좁은 관심 영역에 몰두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 과학자들을 자기만족적이며 극히 현대적인 쾌락의 형태라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주변의 모든 부문에 번져가는 문화적 결핍은 상당 부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일종의 문화적 사회진언론자 내지는 이체주의자였다. 예술의 비인간화에서 그는 현대예술의 본질적인 기능은 대중을 두 계급으로, 즉 현대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급과 그렇지 못한 계급으로 나누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엘리트, 즉 섬세한 감각을 지닌 특권적 소수는 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을 재확인하고 역사적 과정에 상존하는 불활성 물질인 멍한 사회 대중과 차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천박한 대중들은 늘 시인에게서 그 이면에 감춰진 인간을 찾으려 하며 순수하게 미적인 감각에는 별 관심이 없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보기에 과학적 대중사회는 섬세한 것들에 대해 똑같이 적대적이었다. 대중은 1980년 서울의 봄 이후 갑자기 출현해 사회의 주요 장소를 차지했다. 예전에는 존재했다고 해도 사회 무대의 뒤편에 있어서 간과되었지만 이제는 전면에서 조명을 받는 주역이 된 것이다. 사회는 언제나 소수와 대중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 역동적 통일체이다. 소수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개인이거나 개인들의 집단이고 대중은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집합이다. 대중을 단순히 노동대중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대중이란 평균인이다. 또한 대중이란 특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시하면서 불편함보다는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 모두를 의미한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우수한 전통을 지닌 집단에서도 대중이나 범인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질상 자질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전제로 하는 지적인 생활에서조차 자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질을 평가할 수도 없고 정신구조상 부적격인 가짜 지식인들이 점차 승리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사회에는 원래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서 그런 재능이 없이는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와 활동과 기능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를테면 평문, 예술이나 공공문제에 관한 정치적 판단과 통치의 기능을 예로 들 수 있다. 예전에는 자질이 있거나 적어도 그런 자질이 있다고 자처하는 소수가 이런 전문 활동에 종사했다. 대중은 이런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다. 만일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에 필요한 자질을 갖춰야 하고 대중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다시 말해 건강한 사회적 역학관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소수의 활동 영역을 떠맡으려는 대중의 결정이 이들 분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의 정치 물갈이란 바로 대중의 정치 지배를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는 과대민주주의를 목격하고 있다. 여기서 대중은 법을 따르지 않고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물리적 압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열망과 욕망을 실현시킨다. 우리 시대만큼 다수자가 직접적으로 지배권을 휘두르는 시대는 역사상 일찍이 없었다. 동일한 현상은 다른 분야, 특히 지적인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평균인이 자신이 평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착의 평범함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어디서든 실현시키려는 데 있다. 대중은 모든 차이, 즉 우수하거나 개성이 있거나 자질이 있거나 선택되는 모든 것을 억누른다. 모든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따돌림을 당할 위험이 있다. 물론 이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 대중과 전문적인 소수의 복합체였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은 대중일 뿐이다. 이것이 난폭한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낸 우리 시대의 가공할 현상이다. 이러한 대중 승리에 대해 20세기 스페인의 문명 비평가인 오르테가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었다.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 앞으로도 유럽의 지배자로 군림하면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상 불과 30년도 되기 전에 유럽 대륙은 완전히 야만 상태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며 법적 물질적 기술은 소멸되며 삶은 위축되어 버릴 것이다. 이러한 대중의 삶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 우선 모든 면에 파고든 물질적 편의를 들 수 있다. 평균인이 자신의 경제 문제를 이처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다. 어느 계층이든 각 사회계층 내의 평균인의 경제적 전망은 날로 호전되었다. 또한 현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는 누구나 자신의 삶을 확장하고 안전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새 인간에게 제시된 삶이란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모든 차원에서 거침이 없는 것이다. 과거의 서민들에게는 이런 삶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런 사실과 그 중요성을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만인이 평등한 사회에서는 어떤 방해나 제한도 받지 않게 되었다. 아무것도 그의 삶에 제약을 가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이런 조건들로 이루어진 상황과 조금이라도 흡사한 생활 환경에 놓인 적은 결코 없었다. 과거 평민에게 삶이란 무엇보다도 제약과 의무와 예속, 한마디로 말하면 압력을 의미했다. 하지만 오늘날 새로운 인간을 둘러싼 세계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으며 그 어떤 금지나 제지도 없다. 오히려 그의 욕망을 자극하여 무한대로 만든다. 이제 우리는 현대 대중의 심리 분석표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기록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삶의 욕망,
곧 개성의 무한한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의 편의를 가능케 해준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배은망덕이다. 이는 응석바지 어린이의 심리를 구성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자신이 호흡하는 공기를 두고 타인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응석바지 대중은 물질적 사회적 조직이 공기와 다름없이 주어진 것이고 외견상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기원을 갖고 있고 너무 완벽하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다. 우수한 인간은 자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데 반해 평범한 인간들은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자신에게 만족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로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대중이 아니라 우수한 인간이다. 우수한 인간은 어떤 탁월한 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지 않을 경우 그 삶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그는 봉사의 필요성을 압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강제할 더욱 복잡하고 힘겨운 새 규범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규율에 따라 사는 삶, 고귀한 삶이다. 고귀함은 권리가 아니라 요구와 의무를 통해 드러난다. 곧 노블레스 오블리제, 고귀한 의무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습적인 혈통, 귀족 양반을 얘기할 때 그것을 공공의 권리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래 의미, 곧 귀족 양반이라는 말의 어원은 본질적으로 역동적인 것이다. 귀족 양반이란 고귀하고 잘 알려진 사람을 가리키며 무명의 대중보다 특출하기 때문에 알려지게 된 유명인을 뜻한다. 그러니까 고귀하다는 것은 용감하다거나 우수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나는 귀족 양반이란 용어를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현존 상태에서 의무와 요청의 세기로 뛰어드는 용감한 사람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반면 소극적인 사람은 외부의 힘이 탈출을 강제하지 않는 한 정지 상태로 자기 자신을 격리시킨 채 언제까지나 그 속에 안주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런 식의 사람을 대중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오늘날의 대중이 과거 어느 시대와 달리 탁월한 자들을 대체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집불통의 대중이다. 따라서 이들이 문명화 과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한국 역사에서 일반 대중이 매사에 어떤 분명한 견해를 자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종교와 전통, 경험, 격언, 그리고 습관적인 생각은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물이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를테면 정치나 문학에 대한 이론적인 견해를 자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에 반해 오늘날의 평균인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매우 분명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래서 경청하는 습관을 잃어버렸다.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이미 갖고 있는데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는 들을 때가 아니라 판단하고 판결하며 결정할 때이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면서도 눈이 멀고 귀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생활에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관여한다. 이것은 장점이 아닌가? 그렇지가 않다. 평균인이 갖고 있는 견해는 진정한 것이 아니며 교양도 마찬가지이다. 견해는 진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 견해를 갖고 싶어하는 자는 먼저 진리를 구하고 진리가 요구하는 논리 규칙을 수락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토론하면서 상대방의 최종 입장을 존중해주지 않는 곳에는 교양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럴 때에는 실력 행사와 야만성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것이 대중의 반역이 초고속망으로 진행되는 한국에서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근거를 제시하거나 마련하려 하지 않고 다만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는 태도를 취하는 유형의 인간이 출현했다. 여기에 새로움이 존재한다. 그것은 근거를 갖지 않을 권리, 곧 무근거의 근거다. 나는 여기서 능력도 없으면서 사회를 지배하겠다는 결의를 보이는 매우 분명한 대중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발견한다. 이러한 대중은 토론을 할 때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최고 권위를 본능적으로 거부한다. 따라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토론의 중지이다. 결국 대중은 정상적인 절차들을 모두 폐지하고 바라는 것을 직접 강요한다. 때때로 폭력은 이성과 정의를 옹호하기 위해 사전에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본 뒤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대중의 직접 행동은 폭력을 제1의 이성으로, 엄밀히 말하면 유일한 이성으로 선언하고 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세계적이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하나의 동질적인 대중이 공적 권위를 제압한 다음 반대 집단을 모두 진압하고 전멸시키고 있다. 쪽수의 물리량과 익명의 보호막 위에 써있는 이 엄청난 군상들을 보고 누가 이렇게 말하겠는가? 대중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과의 공존을 원하지 않는다. 대중은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싫어한다. 사회생활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대중의 심리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선천적이고 근본적으로 삶이란 수월하고 풍요로우며 비극적 제한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평균인은 그 내면에 지배의식과 승리감을 갖고 있다. 둘째, 이런 지배의식과 승리감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게 해주고
그의 도덕적 지적 자산을 완벽하고 훌륭한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 그리하여 세상에는 마치 자신과 자신의 동료만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셋째, 그 결과 신중함이나 심사숙고, 절차나 유보도 없이 직접 행동 체계에 따라 매사에 개입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킨다. 인간의 삶 중에서 등장할 수 있는 가장 모순적인 삶의 형태가 자만에 빠진 철부지이다. 철부지는 집 밖에서도 집 안에서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보며 돌이킬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뭐든 해도 좋다고 여긴다. 따라서 이런 유형이 지배적인 인간이 될 때 삶이 쇠퇴의 위협, 다시 말해 상대적인 죽음의 위협에 처한다는 것을 알리고 경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어릿광대극에 회오리 바람이 휩쓸고 있다.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대개 그 자체가 거짓이다. 대중은 운명의 확고한 지반 위에 발을 내딛지 않는 공중에 매달린 허구의 삶을 즐긴다. 그래서 무게도 뿌리도 없는 이런 삶은 가벼운 시류에도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예술이든 사상이든 정치든 사회적인 관습이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천박한 회오리 바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매우 뛰어난 조직 세계에 태어나 어떤 위험에도 직면하지 않고 혜택을 누리기만 하는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환경 자체가 일종의 집과 같은 문명이기 때문에 부모 슬하의 철부지는 변덕스런 기질을 벗어 던지고 자신보다 우월한 권위에 귀 기울일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더군다나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의 본질과 대면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